세상은 예능과 다큐로 나눕니다. 우리는 예능 같은 세상을 즐기며 행복감과 즐거움을 느끼지만 때로는 다큐 같은 세상을 살며 묵직한 감동과 인생의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용보 25번째 에피소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다큐 영화 탑10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멤버를 소개합니다. 생긴 건 동물 다큐 같은데 하는 짓은 정치 다큐에 나오는 독재자보다 무자비한 무용보의 히틀러 오샥 소개합니다. 뭔 소리야? 히틀러. 웬 히틀러? 샥틀러. 안녕하세요, 샥틀러. 무용보 오샥입니다. 성실한 직장인 다큐 같으면서도 때로는 에로틱한 의학 다큐 같은 남자 최과장 소개합니다. 네, 최과장입니다. 언제나 즐거운 연예계의 스타 다큐 같은 그러나 농촌 총각을 다루는 사회 다큐 같이 사는 남자 진욱이 뭔 소개합니다. 소리야? 네, 진욱입니다. 혁명을 다룬 다큐 인생을 꿈꾸지만 매번 찌질한 다큐가 되고 마는 김 PD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PD입니다. 아유, 또 뭘 찌질하세요? 찌질해. 하여튼 자, 무용보 25번째 에피소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다큐 영화 10가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큐 예. 보통 예능과 다큐로 나누죠, 세상은. 방송을 오늘은 다큐를 방송이 그렇게 나뉘겠지. 뭐 그거나 그거. 어떻게 다큐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엄청 좋아해요. 그래요? 네, 저는 되게 많이 김 보고. PD가 좋아한다는 건 나는 알고. 네. 최 과장은 드라마를 더 좋아하지 않나? 아니, 저 다큐 영화 그래? 좋아해요. 네. 사실은 이 다큐가 언제 해야지 하고 딱 다큐 영화 리스트를 좀 짜다 보니까 너무 많아 영화가. 그래서 일단은 TV는 뺐어요. TV에서 TV용 다큐들은? TV에서 제작한 시리즈로 나오는 훌륭한 다큐도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EBS나 뭐 우리나라 지상파에서 만드는 좋은 다큐도 많고. 네, BBC. 그렇죠. 보통 뭐 우리 옛날에 뭐 BBC나 NHK 뭐 이런 거 많이 봤죠. 예. 그리고 그런 거는 일단 뺐어요. 너무 많고 그런 것까지 들어가면 영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큐 영화라고 지금 제목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다큐 영화라고 있죠. 극장 상영을 그렇죠. 목적으로 한. 그러니까 극장에서 상영된 영화들입니다. 다큐멘터리인데 우리는 사실 개봉관에서 아까 우리 명량 얘기도 했지만 다큐 영화가 극장에 스크린에 걸리는 게 참 쉽지 않죠. 걸려도 금방 내리고. 그리고 굉장히 소수관에서만. 그럼요. 네. 아니면 TV로 방송했다가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어서 그거는 이제 극장용으로 하려고 제작을 같이 하는 거야. 그렇죠. 원래 극장용 목적으로도 제작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편집을 따로 하는 거지. 저번에 뭐 남극의 눈물. 남극의 눈물 극장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다룰 10편, 13편의 영화들은 다큐 영화고요. 그 피처 다큐멘터리라고 하죠. 장편 다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일단 내가 좋아하는 다큐들 10편을 그냥 골랐고요. 뭐 순위는 크게 뭐 상관은 없는 것 같아. 그 다큐 영화들이 또 불러오는 다른 다큐 영화들이 또 있을 거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이렇게 10편씩 몇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큐라는 게 사실 넌픽션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현실. 네, 물론 거기에 얼만큼 연출이 됐느냐 뭐 이런 전에 우리 마이크로코스모스 논쟁이 좀 있었지만 뭐 그런 논쟁은 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실들을 가지고 구성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놀랍고 막 이런 게 많아요. 나는 어떤 다큐를 보면은 처음부터 가슴이 막 두근거려. 저게 사실이니까 저게 실존 인물이고 막 이러니까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영화도 그렇게 날 만들지 못하거든요. 근데 다큐니까 가능한 그런 게 있어요. 하지만 오늘 리스트 중에서도 그런 거 하나 있었어요. 그래요? 앞부분에서부터 가슴이 뛰는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다큐멘터리라는 게 사실 그런 매력이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 힘이 2시간 가까이를 그 영화처럼 못 끌고 간다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보다가 계속 뭐 인터뷰나 나오고 뭐 나레이션 나오고 이러면 사실 지겹잖아요. 그 힘이 이제 대부분 안 되는데 오늘 고른 영화들은 그런 힘이 차고 넘치는 영화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일단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다큐 전문가인 김 PD나 최 과장이나 뭐 다 좋아하는 다큐들이 있겠지만 여기는 나온 다큐들을 얘기하고요. 나중에 와이낫이나
What the hell? 어떠해요? What the hell에서도 또 소개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가 무엇인가요? 이 정도면 얘기하고 가죠. 뭐 개론을 뭐 우리가 시시콜콜 얘기하는 거 좀 그렇고 다큐멘터리가 무엇인가요? 내가 왜 사회자가 됐지? 최 과장, 다큐멘터리가 뭡니까? 다큐멘터리가 뭐냐라고 물으시면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 될 테고 네, 다들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네. 제가 조금만 제가 옛날에 그 공부했던 공부했었나요? 학교 다닐 제가 때? 학교 다닐 때 제가 그 다큐멘터리 제작론 이런 수업을 들으면서 역시 신방과. 예. 거기서 이제 약간 인상적이었던 내용들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 그 정도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통적 다큐멘터리들이 있죠. 전통적 네, 다큐멘터리들은 기본적으로 충분히 기획이 되고 네, 사전에 공부가 되고 네, 그래서 그 각본에 맞춰서 쭉 이제 정리가 되고 나레이션이 들어가고 뭐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소위 다큐멘터리라고 하면 생각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네, 이거와 좀 약간 상반된 다른 경향의 다큐멘터리들이 있어요. 네. 근데 아마 우리 리스트에도 이런 영화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네? 조금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예. 그 기억을 더듬고 좀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왔는데요. 네네. 그 전통적 다큐멘터리와 약간 다른 경향, 그거를 이제 시네마 베리테라고 이야기되는 다큐의 장르가 있습니다. 시네마 베리테 혹은 다이렉트 시네마라고 예,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네. 시네마 베리테는 프랑스 쪽의 경향이고 다이렉트 시네마는 미국 쪽의 경향입니다. 네. 이 시네마 베리테나 다이렉트 시네마에서 나온 이런 그 연출 방식이나 표현 기법들이 지금은 심지어 그 예능 프로그램 그렇죠. 같은 데서까지 다 이제 적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리얼 버라이어티라고 얘기하는 뭐 그런 각종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제 뭐 카메라를 몰래 이렇게 설치를 해놓는다거나 아니면 계속 이제 그 사람의 일상을 따라간다거나 어떤 그런 것까지 이제 그렇죠. 90년대 돼서 리얼리티 쇼라고 많이 나왔죠. 그게 이제 이런 다큐 형식을 많이 빌려.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또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베리테 솝 오페라라고 얘기하죠. 베리테 베리테 솝 오페라. 근데 어쨌든 시네마 베리테가 뭐냐? 그 영화의 사실성을 강조하는 경향이나 네. 그리고 현실의 재창조를 추구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냥 카메라를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소형화된 카메라를 들고 내가 뭘 찍을지 뭐 이런 거 고민하지 않고 그 대상만 찾아가서 계속 찍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이야기들을 찾아내는 방식인데 이제 시네마 베리테에서 시작이 돼서 미국에 건너가서 이게 다이렉트 시네마까지 이렇게 발전이 된 건데 약간 다이렉트 시네마와 시네마 베리테 사이에는 비슷한데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네. 시네마 베리테의 특징은 뭐냐면 감독과 그 대상 간의 실제적인 만남이 강조가 돼요. 굉장히 참여적인 방식의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래서 감독이 찍으면서 막 질문도 던지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 질문 던지고 어떤 사건도 막 만들어내고 그리고 인터뷰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어떤 특정인의 이런 방식의 이제 다큐멘터리를 시네마 베리테라고 하고 반대로 이제 그 다이렉트 시네마 같은 경우는 약간 방관자적인 입장이죠. 그렇죠. 제3자 입장에서. 조작되거나 계획된 어떤 내러티브를 아주 극도로 거부하는 경향이고 절대적인 진실의 순간은 무조건 기다려서 포착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관찰적인 입장에서 아주 최소한의 편집만으로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경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가능한 거는 아주 최소화되고 효율적인 장비가 나왔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작은 16mm 카메라와 초경량 녹음기 그리고 최소한의 조명으로 촬영이 가능한 고감도 필름 이런 장비들이 갖춰지면서 비로소 그리고 줌렌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도 이렇게 당겨서 그 사람의 표정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기술적인 뒷받침이 되면서 이런 경향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그 다이렉트 시네마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밥 딜런의 첫 번째 영국 공연을 다뤘던 Don't Look Back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렇죠. Don't Look Back. 그 작품이 아주 대표적인. 근데 이런 시네마 베레테나 다이렉트 시네마에 대한 비판점도 있거든요. 단순하고 비지성적이다. 라는 비판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충분한 설명 이런 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설명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굉장히 표피적이다. 이런 좀 비판이 있고요. 또 캐스팅의 과도한 비중.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의 성공은 누구를 캐스팅하느냐
관건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인물이 캐스팅이 되면 그러면 성공하게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비틀즈나 뭐 우리로 치면 김연아나 뭐 이렇게 관심 가는 인물이 캐스팅이 되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화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다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비판을 받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비윤리성인데 등장인물이 자신의 삶과 프라이버시에 이 작품이 어떤 영향을 줄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제작자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등장인물을 이용하는 그렇죠. 어떤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큐 찍고 나서 심심치 않게 예. 상영되기 전에 막 고소하고 막 가처분 신청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합의하고 막 그러죠. 그럼 질문이 있는데요. 중간고사 시험 보면 어디까지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아 여기까지요. 아 지금 자료는 메일로 좀 교수님 메일로 보내주시는 거죠? 무용부 답지 않게 아카데믹해졌어. 야, 너 왜 그래? 예? 그냥 듣다가 마음에 안 드시면 자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중요한 부분 제가 체크했으니까 뭐 이따 보내드릴게요. 재미없죠? 이거 요약해서 나한테 그 컨닝 페이퍼 만들어줘. 예, 다큐멘터리 사실 뭐 최초의 영화 그 리메르가 기차 이렇게 들어오죠. 그 사실 다큐멘터리 아니야. 거기에 뭐 연출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실 최초의 필름들은 대부분 다큐멘터리였어요. 그리고 뭐 지금 우리가 TV에서 아까 예능과 다큐라고 김 PD가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동물농장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다큐거든. 그거 그 카메라 들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찍고 나중에 편집해서 뭐 연출도 하고. 그렇죠. 뭐 물론 이제 거기 연출 들어가고 작가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지만 우리가 60년대 몬도카네라는 이탈리아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어요. 네. 생각나죠? 우리 그냥 몬도가네라고 하지. 네. 뭐 이상한 음식 이런 거 먹는 거 보면 몬도가네라고 하잖아요. 네.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게 60년대 엄청 히트를 했어요. 주제가도 히트하고 그 영화가 굉장히 쇼킹하거든. 그 몬도가네 뒤를 따라서 나온 영화들이 뭐 쇼킹 재팬 뭐 이런 거 있잖아. 쇼킹 뭐 아시아 쇼킹. 뭐 이런 게 다 그 몬도가네식의 어떤 다큐 영화인데 연출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 때문에 논란이 됐었죠. 근데 몬도가네도 저 이번에 수년 늘려다가 다큐라고 하기에는 물론 그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작품이지만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 어떤 경종을 울리는 그런 다큐이기도 해요. 아주 옛날 필름이긴 하지만 뭐 11위에 아마 있을 텐데. 다큐멘터리를 내가 정의하는 한 가지는 김 PD는 뭐 다큐 많이 찍어봤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혹은 모르고 있는 이야기더라도 그것이 뒷면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항상 앞면이 아닌 뒷면을 파고들어서 뒤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사람들한테 공개 혹은 리빌 혹은 기록 이런 것들이라고 보는데 왜 뒷면이 중요할까가 항상 물음표를 던지죠. 사람들이 궁금한 호기심 혹은 정보에 대한 뭐 이런 것들 관음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뒷면은 과연 뭘까? 인간에게 있어서 앞면은 항상 좋아 보이는 것이라고 하면 뒷면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나빠 보일 수도 있고 이게 항상 그 뒷면에 해당하는 게 나는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하죠. 다큐멘터리가 그런 팬덤의 어떤 욕망을 채워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관음증이나 피핑텀의 어떤 우리 심리를 만족시켜주는 예를 들어서 스타를 보여주고 스타가 아침에 일어나서 생얼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 팬의 입장. 하지만 그런 걸 지나서 다큐가 사회의 부조리를 그 역시 보여주고 뒷면인 거죠. 부조리를 폭로하고 이런 굉장한 기능이 있거든요. 그건 영화와는 그 파급력이 굉장히 달라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좋아지고 밝아지고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이런 다큐들이 큰 역할을 한다고 봐요. 필름에서. 영화 자체는 사실 재미있어야 보는 거 아니야. 근데 다큐는 우리가 지금 네이밍에서 했듯이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게 우리가 정말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었는데 보고 나면은 관심이 생기고 관여도가 관여도가 생기는 그렇죠. 예. 뭔가 각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의 다큐가 그 기능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렇게 정의하기에는 소재가 너무 무궁무진 관대해서 그렇죠. 예, 그렇게 정의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정의하는 게 아니고 너무- 내가 다큐의 네. 어떤 순기능, 효과, 순기능 중에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많은 젊은 사람들, 많은 무비 메이커들, 영화 학도들, 프로들이 다큐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다가
뭐 물론 뭐 흥행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거 자체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필름에 담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셀카 찍고 밥 먹을 때 우리 페이스북 이런 거 보면 트위터 보면은 자기 지금 밥상 이런 거 찍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를 찍는 행위예요, 사실. 그런 것들이 계획을 세우고 좀 더 생각을 한다면은 멋있는 다큐를 찍을 수도 있는가? 일반인이 뭐 가족 홈비디오를 찍는다, 뭐 이런 것도 다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큐는 굉장히 생각보다 우리한테 가까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로 들어가면서 그래서 나는 앵팡타레블 이런 친구들이 재밌는 다큐 이런 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 제작비 많이 안 들고 하니까. 그 숏필름도 있잖아요. 보면 30분짜리, 15분짜리 이런 것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렇죠. 예, 예. 우리 사회에서도 다큐멘터리로 굉장히 사회에 이제 경종을 던져주는 그쵸? 그리고 신선한 어떤 충격을 던져주는 다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많이 나오고 그런 있습니다. 거를 좀 많이 보일 수 있고 우리가 사실 명량이 1200군데 걸리면은 그런 거는 걸릴 데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긴 해야 봐주시고. 되는데 예. 많이 보고 또 재밌어요. 그런 게 저 연출이 없으니까. 뭐 하여튼 뭐 우리가 지금 좀 아카데믹해졌는데 이거는 이제 최 과장이 우리 옛날에 강의 좀 듣고 너 그거 뭐 받았어? 그래서 성적은 A. 정말? 예. 에이 이거 아니고 에이. 신방과 학도였던 학도병 최 과장. 여하튼 다큐는 피와 되고 살이 될 것인가? 지금부터 10가지 영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루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